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밖은 완연한 봄인데 오늘 화요일 아직 우리 장은 동토의 왕국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뭔가 대책도 마련해보고 또 왜 이런지 분석도 좀 해보고 이렇게 오늘도 진행을 할 텐데 국내 주식뿐이 아니고 오늘은 미국 주식도 한번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달려주실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날선 통찰용으로 국내외 주식 글로벌한 경제 흐름을 분석해내는 분입니다. 요즘은 증권가의 노스라담스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철진입니다. 상반기 아마 세계 증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그럴 한 주가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또 미국이 3년 만에 금리를 올리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시장도 들썩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잘 보내면 또 좋게 끝나면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요. 이분은 요즘 같은 투자 분위기에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어떤 대내외 이슈들도 대응책을 마련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보시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화에 대한 믿음은 유지를 하시되요. 좀 시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여유롭게 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주마에서 샅샅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미국 증시를 샅샅이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주시고요. 예, 미국 주식에 정말 해박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US 스탁의 박종훈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처음 경주마 방송을 좀 맡게 됐는데 제가 사실 경력도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주식에 좀 해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 스튜디오의 비주얼 담당이신데요. 아닙니다. 갑자기 네, 얼굴 빨개지네요. 네, 네. 자,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저희가 오늘 3개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지금 번지고 있다. 그래서 선전시라는 도시를 봉쇄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지금 애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전시를 봉쇄했는데 애플 주가는 왜 떨어지는 겁니까? 일단 선전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광둥성에 있는 선전시, 우리가 보통 미국의 기술주의 총화, 실리콘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전이 아마 중국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첫 번째가 애플 주가,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이제 국제 유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중국도 서서히 나오면서 지금 전면 봉쇄, 중국은 웬만하면 봉쇄잖아요. 근데 바로 이 선전을 전면 봉쇄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애플의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 공장이 있어서 애플이 일시적으로 지금 제조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해지면서 일단 주가가 먼저 반영했던 것 같고요. 또 유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시진핑 정부가 한 번 하면 과거에도 보면 막 너무나 과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쪽 사이드에 또 소비 둔화, 이런 수요 둔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유가가 또 먼저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니 중국이 정말 전 세계의 큰 시장이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안 쓰는 나라가 없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시 하나 전체가 봉쇄가 되고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또 생길 것도 같고. 그렇죠. 중국은 기왕에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중국에 투자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도대체 지하가 어딥니까, 지하? 글쎄 말이에요. 이게 사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보면 홍콩의 항생 지수나 H 지수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들 보면 다 60, 70% 이상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중국은 최근에 어쨌든 하락은 코로나의 재창궐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누적 확진자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누적 확진자 7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0만 명 이상 나오고 있죠. 중국은 지금 3천 명 나온다고 이 난리인데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아직 11만 7천 명 정도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인구를 대비하면. 그럼 그동안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봉쇄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를
통제해 왔던 건데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10명 남짓 나오고 이랬어요. 그 인구에. 그런데 자, 이 제로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엔 저희도 지금 느끼는 게 야, 이거 결국 다 걸려야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벌써 공식적으로 700만 명이면 근데 중국의 인구에서 아직도 한 11만 명밖에 안 걸렸는데 네. 이게 오미크론이 어쨌든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국 땅에도.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해서 될까? 지금 제일 심한 곳은 지린성의 뭐 장춘시라는 곳에서 거의 한 성에서 한 3천 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선전시는 66명 나왔다고 봉쇄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어떤 도시에서 50명, 100명 나오면 봉쇄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게 공급망 병목 네. 현상인데 지금 어쨌든 유통 부분, 물류 부분은 어쨌든 선진국은 일터로 돌아오고 해운이 조금 풀리면 되는데 생산을 하는 이 중국에서 다시 셧다운이 이런 식으로 네. 빈번하게 나오면 네. 이건 사실 또 큰 타격이죠. 예. 제일 큰 건 또 중국 증시의 타격일 거고. 네.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애플뿐이 아니에요.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형주들이 줄줄이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선전시의 어떤 봉쇄 자체가 네. 이제 애플이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 네. 또 이제 폭스콘의 이제 그런 타격,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또 다른 네. 이제 그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유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그 공장도 또 네. 폐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공장 같은 게 인쇄 이제 회로 기판을 기본으로 이제 제작하는 그 회사인데 이게 애플뿐만 아니라 인텔 네. 여러 이제 반도체 칩에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셧다운 자체가 이제 지금 성장성 또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좀 부추긴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 미국에서 쓰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가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아니 둘이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이러는 거예요? 미국 주가에 자꾸 반영이 되고 중국 점점 안 좋아지고. 네, 뭐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약간의 그 정치적 성향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항상 늘 이제 대립을 해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대만이라는 그 어떤 입지적 조건이 어떤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중심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확보하는 자가 반도체 패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립 상황은 사실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속적인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계속 이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글쎄 미중 말이에요. 갈등은 시작이 됐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상황이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립이지만 미국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곳은 이제 중국이다. 러시아 넘어 이런 말도 있어서 아마 어제 오늘 새벽에 보면 이 폭스콘 공장 그러니까 선전 지역의 이 전면 폐쇄도 있지만 미국에 보면 지금 외국 회사 문책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여간 미국에 반하는 회사는 증시 퇴출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 같은 뭐 이런 징둥닷컴 같은 회사도 좀 알리바바. 여차하면 알리바바. 퇴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공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일종의 한번 중국을 더 세게 압박하는 카드도 네.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홍콩 증시 항생, 홍콩 H와 연계된 ELS 주가 맞아요. 연계 증권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하락해서 이제 낚인 친다고 하죠. 네. 손실 구간까지 다 왔습니다. 이게 러프하게 제가 봤는데 H 기준으로는 한 5,300이면은 손실,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금 6,000까지 오늘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많이 담아둔 분들 많아요. 예, 근데 항상 보면 이 투기 세력은 그 낚인 구간이 보이면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래요? 힘으로라도. 왜냐면 밀어버리고 다시 사도 자기네들은 손실이 나게 되니까 큰일 화학품 입장에서. 그래서 홍콩 지수와 관계된 ELS 주의보도 진짜 염두에 두시는 또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게 ELS를 가입하신 분들은요. 내가 손실이 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달라요. 마이너스 50인가 구간에서부터 손실하니까 그렇죠. 이게 반토막이 날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수익이 지금이야 좀 쿠폰이 올랐지만 5%, 6%, 4%대 가입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게 10번 수익을 내고 한 번 잃으면은 네. 똑같은 이게 그동안 벌었던 걸 다 잃는 그런 게임이라서 ELS가 문제가 되는데 홍콩 H지수 말씀해 주셔서 최근에 어쨌든 홍콩 지수가 빠지는데 또 일조라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 기업 책임법이에요. 네. 이게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이게 2001년에 엔론 사태가 그 대규모 회계 부정 사태가 미국에 벌어지면서 이게 그 옥슬리 샤베인법이라고 해서
모든 미국의 상장 기업은 별도의 회계 감독 기구에 3년에 한 번씩 원래 외감하는 거 말고 한 번 더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국 기업은 면책을 해줬었어요. 네. 상장된 ADR 기업은. 네. 근데 이제부터 하라는 거죠. 3년에 한 번을 안 하면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는 건데 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미국의 회계 그 감독 기구로 정보를 넘기는 걸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은 오고 가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원래는 21년에 발효를 해서 2024년이면 상장 폐지가 시작되는 건데 네. 이번에 5개의 기업을 콕 찍어서 뭐 베이진 그리고 뭐 염차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거를 3월 29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상장 폐지 대상이야라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미국의 그 상장위원회에서.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도 이런 통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물론 그런 걸 대비해서 다 홍콩에 교차 상장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홍콩 시장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라 역시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으로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이렇게 중국 리스크가 생기면서 요즘에 리오프닝 주식이 좀 날아오를 것 같더니 주춤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또 뭐 패션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영향을 받은 거죠. 속수무책이죠. 일단 네. 뭐 도시를 봉쇄하는데 네. 소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지금 특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는 거는. 네. 근데 이게 선전에서 끝날 것이냐? 또 다른 대도시가 지금 상하이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LG 생활건강이라는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많이 지금 손해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 추이에 달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번에 양회에서 약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근데 전혀 아닌 걸 지금 보여주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 정책의 변화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또 국제 정세 얘기해 보면 그 러시아를 중국이 돕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 같이 오늘 뭐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7시간인가 굉장히 오래 회의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건데 러시아하고 중국의 공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초창기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제재를 동의하느냐에 있어서 기권을 했거든요. 네. 중국이. 근데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관점은 중국이 분명 러시아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살짝 발을 빼는 그 초창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서방 국가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금융 제재를 좀 시작을 했죠. 스위프트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무디스에서는 또 강등하는 그런 뭐 사태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중국이 좀 지켜보면서 나름 본인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떤 준비를 좀 가진 상태에서 어떤 이제 러시아를 뒤에서 이제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정확하게 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회담한 거 보니까 미국이 세게 나오는 것 같던데 네. 도와주면 알아서 해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것 네. 같은데 그 뭐 지금 중국이 뭐- 말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네.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게 될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복잡해지고요. 또 하나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위안화인데 위안화가 좀 고평가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좀 쓸데없이 고평가돼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항상 과거에 어떤 큰 대국이라든가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 나라의 통화가 좀 뜬금없이 좀 고평가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저는 3, 4월 특히 상반기에 걱정은 혹시 중국발 뭐 지금 뭐 러시아 디폴트, FOMC 하지만 이쪽에서 어떤 문제 발생도 요번에 우리가 리스크 리스트업에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오미크론의 그 속도 감염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지금 선전 봉쇄지만 글쎄요 우리랑 우리 앞섰던 미국, 유럽연합을 본다면 저쪽도 빠르게 막 퍼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봉쇄, 또 봉쇄, 또 봉쇄. 그럼 이제 중국발 뭐 수요 불안의 리스크도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껏 이번에 중국 리스크도 분명히 상반기엔 체크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미크론은 독감 위험 정도니까 딛고 지나가라고 중국에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네. 이 봉쇄하고 이러지 말고 좀. 요즘 델타 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세계 경제가 휘청이니까. 그리고 지금 위안화 얘기했으니까 환율 한번 또 짚어보고 갈까요? 환율은 뭐 최근에 뭐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뭐 같이 또 동반하긴 했는데 유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네. 돈의 쏠림 형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금값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많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했는데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3월 8일 이후로 네.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이제 앞으로 향방을 사실은 뭐 제가 지금 환율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아직 늘 그래도 안전자산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가와 환율 부분은요 저희가 이슈 정리하고 뒤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중국 리스크였고요. 두 번째는 버핏형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힘든데 버크셔 주가는 6억 2천만 원? 네, 우리 돈으로 그렇죠? 그렇죠. 한 주가 그렇다는 거죠? 네, 한 주가 어마어마하네. A 주가. 이거 혹시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아유 있으면은 제가 오늘 뭐 여기 전체 회식을 할 텐데 그죠? 네, 참 다 없지만 우리 주는 아니지만 그 주 얘기를 좀 해보죠. 야 이게 실화입니까? 6억 2천? 그러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장중 최고가를 찍고요. 예. 50만 불을 찍고 살짝 이제 내려왔습니다. 종가는 좀 어. 내려왔는데 지금 뭐 하나로 하면 이제 6억 2천만 원이 됐고 사실 뭐 최근에 너무 큰 변동세 장세에 이제 네. 가치주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좀 값어치를 많이 매기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또 최근에 많은 이제 행보를 하고 있고 에너지주에 대한 어떤 지분 확대도 좀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은 또 이제 워렌 버핏의 네.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많은 또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요. 그 지금 어쨌든 50만 달러 육박을 하는데 이게 1962년 정도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인수를 한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 주가가 얼마 정도였냐면 한 10달러 언저리였어요. 10달러였어요? 예, 이게 장기 투자의 이제 마법이죠. 그 워렌 버핏과 함께한 장기 투자. 그래서 이 주식을 왜 액면 분할 왜 안 하느냐? 물론 이제 비주라고 해서요. 1,500대 1로 나눈 비주가 거래가 됩니다. 330달러예요, 네. 비주는. 네. 이거 왜 안 하느냐?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달러에 투자를 해서 그냥 한 주가 네. 50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한 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정말 상징성. 뭔가 내가 커뮤니티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이제 일원이 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워렌 버핏이 지금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보면 애플이 거의 45%예요. 근데 애플도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예, 예. 그럼 뭘로 버티느냐? 그다음 두 번째 많은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한 15%. 예. 그다음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금융주가 2, 3이고요. 그다음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일본의 상사주라든지 그리고 쉐브론이나 옥시덴탈 같은 에너지주를 편입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왜 액면 분할을 안 할까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폼이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괜히 주주들의 질이 떨어진다. 자꾸 사고 팔면 안 된다 이건 거죠. 한번 샀으면은 네. 그냥 쭉 자산으로 자신한테 물려주는 명품. 그 부동산 같은 거죠. 네, 진짜 네. 이 주식은요. 그 아마존은 20대 1인가 액면 분할 했죠. 네, 이제 네. 발표를 했고요. 네. 예,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할 거죠. 네. 그러면 영향은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일단 뭐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소액주주들의 어떤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유동성이 이제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소액주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만큼 이제 주가에 어떤 큰 변동성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포트폴리오의 어떤 좀 쉬운 관리가 또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연구 학자에 의하면 액면 분할을 한 주가가 1년에서 3년 사이에 네. 시장을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 그러한 이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액면 분할을 하면서 좀 이제 주가 이제 어떤 부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가치주이고 또 이제 워런 버핏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계의 명품. 그렇죠. 예, 나 이거 하나 있어. 네, 어? 에르메스. 이걸로. 그리고 알파벳도 액면 분할을 예. 그 이제 주식 분할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식 분할인데 아마존도 주식 분할한 이유는 결국에는 다우존스 편입을 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이 주가로 그 합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 평균이 아니고 주가 가중 네. 평균이기 때문에 한 주가 3,000달러면은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애플도 주식 분할을 통해서 다우존스에 들어갔는데 네. 사실 그 대표하는 미국 기업인 알파벳이나 아마존이 다우존스에 편입이 되지 않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다우존스 지수에 지금 자동차 기업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테슬라도 뭐 그 주식 분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뭐 되게 어쨌든 최근에 이슈는 엑슨모빌이 가장 안 좋았을 때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지면서 이게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를 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마존이나 알파벳 이런 게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지금 좀 떨어져 있을 때 네. 담는 것도 방법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이 조금씩 담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씩 담아가라. 개인적인 한꺼번엔 의견입니다.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S&P 포워드 PR을 보게 되면 예. 이제 지난 과거에 약 한 16.5에서 한 18 정도 사이에서는 보통 반등이 좀 나오는 네. 그런 구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S&P 이제 포워드 PR을 보게 되면은 네. PER을 보게 되면 18.55에서 한 19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구간에서 그냥 단순히 성장성만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알파벳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의 어떤 성장성과 그다음에 또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실적을 기반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네. 지금 사실 조금씩은 들어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타이밍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나눠서. 그렇죠. 네, 예. 분산 투자 늘 잘 얘기하는 하셔야죠. 거지만 네. 한꺼번에는 아니고 나눠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벅셔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러시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3주나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1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이래요. 네. 러시아 디폴트, 세계 경제가 또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매우 네.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내일입니다. 이제 네. 수요일 날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가 디폴트를 한다라고 할 때 뭐 디폴트 선언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날에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 이자도 내야 되고 또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 상환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그러고부터 한 달에 뭐 기술적인 여유를 주는데도 끝까지 못할 때 우리가 네. 이제 디폴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전용을 네. 하게 되는데요. 내일 도래하는 이자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억 달러니까 1,000억 정도인데 지금 러시아의 방침은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달러로 못 준다. 왜? 너네들이 우리를 스위프트에서 빼지 않았느냐? 막아놨다. 루블화로 줄 테니까 루블화로 받아라고 하는데 누가 루블화로 지금 받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네. 아마 일단 디폴트의 그 전조는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4월부터는 이자가 아니라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게 4월이군요. 네, 푸틴은 안 갚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부터가 러시아 디폴트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네.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국채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채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전체 익스포저 해봤자 네. 뭐 1,100억 달러, 1,200억 달러, 그러니까 120조, 130조인데 네. 전 이걸 앞서 이제 중국 리스크랑 좀 합쳐서 생각을 하는 게 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채권이 저렇게 한번 깨지게 되면 신흥국 채권을 다 피하죠. 예, 그럼 여기에는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저는 투심 약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체 신흥국 쪽에서 빠져나가는 거 큰 돈들이. 네. 그래서 또 겸사겸사 또 이따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나라 외국인 증시 비중은 못해도 한 38%. 네. 네. 최악인 경우가 금융위기 때였는데 그때가 외인 비중이 28%였거든요. 아. 근데 지금 31%예요. 아. 엄청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오늘도 막 팔았던데. 계속 팔고 있거든요. 왜 파느냐? 모르죠, 우리고. 근데 뭐 환율 때문에 판다 뭐 이런 건데 저는 혹시 실은 이제 이번 한 주부터 시작될 네. 러시아 디폴트로 밟게 될 이 신흥국에서의 어떤 네. 자금 회수 이런 거에 전조 부디 아니길 바라지만 네. 이런 대목도 러시아 디폴트와 함께 외인 비중 축소 우리나라에서 증시에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기 신용 등급도 지금 C로 격화됐죠? 네. 그렇죠. 지금 많이 이제 뭐 빠진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제 그게 하나의
뭐 스위프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 네. 예, 이제 뭐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만약에 강등을 한 그런 부분은 네. 정말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 지금 너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러시아라는 국가가 군사력은 2위고요. 네. 경제력은 11위입니다. 아. 근데 이러한 이제 국가가 여러 이제 서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푸틴의 어떤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제 등급 강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네. 좀 위기가 좀 오지 않을까, 많은 이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가 군사력이 2위고 경제력이 11위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당연히- 경제력이 10이라고 보는 거면 우리 바로 밑인데 네, 근데 이렇게 휘청거리네. 그러니까. 네. 전쟁을 왜 하는 겁니까? 네? 이거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단 군사력 2위인 거는 좀 아닌 걸로 자꾸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같긴 해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보면 네. 그죠? 이렇게 부조리인 그러면 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디폴트 사태까지 오면 그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이제 이런 디폴트 상태가 되게 되면은 사실 신흥국들에 대한 그런 많은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단순하게 좀 생각할 수 없는 게, 사실 요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봐도 뭐 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제 반도체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가 또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이번 이제 디폴트 사태가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뭐 수입과 수출에 관련돼서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이 일단 1차적으로 많은 좀 피해를 받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원자재, 예,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한 그런 기업들이 좀 크게 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되는 섹터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외국인이 지금 3월 들어서 하루를 빼놓고 계속 매도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원자재가 가격이 올랐을 때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브라질이나 이런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환율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번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이 본 거죠. 이 네. 정도 사이즈의 나라도 서방의 특히 미국의 그런 리더십 하에서 제재를 하면은 이제 한 방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봤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변화는 미국 리더십 하에 굉장히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네. 수많은 그 민주 진영이. 그렇다면 미국 편이 아닌 신흥국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게 될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일단 중국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미국 밑에 리더십 하에 모인 민주 진영과 그 이외의 진영,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뭐 6.5 대 3.5였다면 지금 거의 9대 1로 갈린 네. 거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씩 발을 빼거나 아니면 네. 경제 블록을 분리하고자 하는, 아까는 이제 다 얽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분리하는 작업들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진통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저는 근데 러시아 디폴트를 저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과거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너질 때, 또 러시아가 디폴트 나서 제압했을 때, 러시아를 할 때는 소련 붕괴. 붕괴 포함해가지고 네. 유가 폭락 시기였습니다. 맞아요. 예. 네. 91년에 소련 붕괴됐을 때도 네. 유가가 대폭락했던 시기였었고요. 98년에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도 그때도 유가가 40% 빠졌어요. 네. 최근에 14년, 15년, 2014, 15 흔들렸을 때도 네. 유가 급락 구간이었는데 네. 지금은 문제가 유가가 짱짱합니다. 그렇지. 그럼 유가가 짱짱하면 러시아가 항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경제 제재로 이렇게 유가가 버티는 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이제 러시아를 디폴트 치고 압박하고 몰아치면 러시아가 무너져요. 네. 그럼 항복 선언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인데 몰아쳐요. 근데 러시아가 버텨요. 네. 왜? 원자재가 강하니까. 그러면 러시아 중국 전선이 오히려 또 미국을 공격하는, 그럼 이게 금융시장은 훨씬 더 큰, 러시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싸움으로 되잖아요. 그럼 미국도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뭐 IMF도 그렇고 러시아 디폴트 큰 문제 없다 하지만 이걸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근데 러시아 기름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미미한가? 그러니까 이거죠.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네.
이게 오페크라든가 이런 데서 공급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굉장히 부족하니까 네. 세계는 그렇잖아요. 뭐 천연가스나 원유가 필요한데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뒤로 들어가서 네. 러시아 걸 받아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유가를 급하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한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석유 관련해서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예, 요번에 이제 워런 버핏이 또 지분을 많이 늘렸던 예, 그런 회사인데 91.78%입니다. 올해 들어서. 네.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91.78%가 상승했고요. 그런 걸 샀어야지 말이야. 쉐브론은 42%가 상승했고요. 알리바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야, 걱정되는 거는 또 오늘 사시면 안 되고. 진짜 오늘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전에부터 샀다가 지금 올해 92% 올랐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 예.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예. 뭐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33%. 네, 이렇게 막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유가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예. 사실 다시 유가가 오를까 이게 또 이제 저희 관전 포인트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잠시 출렁 있는 구간인지 네. 아니면은 뭐 대세가 역전이 된 건지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여러 기업들의 주가를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의 유가의 그 하락에 맞춰서 같이 또 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만약에 신냉전 시대로 가잖아요.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편먹고 이제 서방 세계에서 옛날 같은 그런 신냉전 시대로 갔어요. 그럼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일단 거예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신냉전으로 안 갈 것 그렇게 같습니다. 안 가요? 그 이유가 신냉전을 가려면 미국이 큰형님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미국은 큰형님이라기보다는 네. 좀 욕심 많은 좀 그런 넓은가? 아니 그러니까 형님은 뭐 먹여 살리고 막 이렇게 네, 해줘야 네, 되지 도와주고 않습니까? 막 네,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큰형님의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미국을 뭐 말은 어떻게 듣는 척은 하겠지만 과거처럼 막 따라가고 그쪽에 뭉칠 가능성은 전 이합집산이 오히려 높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대전제, 신냉전의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봅니다. 오히려 낮게 다극화면 다극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 문제는 생각할 필요 없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더 요동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무기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당장 오페크 산유국들이 미국 말을 안 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원유가 지금 $100가 깨졌지만 네. 아직도 여기는 안심할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사태가 원자재 시장을 또 한번 요동치고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그럴 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신냉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아직 네,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네. 과거랑 이제 여러 이제 뭐 경기 둔화의 어떤 상태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업률이나 여러 유가나 이런 걸 또 봤을 때 그때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자, 러시아 디폴트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역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FOMC 금리 인상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주가에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번 FOMC의 최종 결과는 다들 뭐 예상하는 대로 네. 0.25%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긴 해요. 네. 지금 이제 CME 페드와치라는 데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 금리 인상 확률을 보고 있는데 네. 이번 금리 인상에서 3월에는 0.25%가 거의 98%입니다. 근데 문제는 4월에 또 FOMC가 있어요. 여기서 0.5% 한 번에 이제 두 스텝을 올릴 확률이 한 55%. 그리고 6월 안에 한 번은 0.5% 올리고 한 번에 0.25%를 올릴 확률이 한 80%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연말까지는 총 7번 한 1.75% 인상 확률이 한 73%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정성적인 거. 네. 일단 FOMC 멤버들이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점도표를 찍어요. 점도표랑 경제 전망은 3, 6, 9, 12월에 나오는데 그러면 지난번 FOMC였던 1월 말고 12월에 찍은 점도표에서는 올해 인상이 한 3회 정도였습니다. 네. 바뀌겠죠. 네. 이게 얼마나 바뀌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코어 PCE 같은 경우에 올해 2.7%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최근 데이터가 5.2%예요. 근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예요. PCE라고 해서. 그럼 이게 수정이 될 것이냐를 봐야 될 것이고 또 어쨌든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심화됐잖아요. 이거를 지금 파월이 연설에서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들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사실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이거를 제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성적인 것들이 훨씬 더 시장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금리 인상은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0.25냐 0.5냐 이걸로 네. 이제 많은 좀 의견이 이제 많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 달인가요? 그 제임스 블러드 네. 예, 연은 총재가 7월 전까지 1%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FOMC 회의가 3월, 5월, 6월 이렇게 세 부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3개월 이 세 부분 동안에 한 번은 0.5를 올리겠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이냐가 네. 이제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3월이 0.25로 이제 굳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5월 또는 6월 둘 네. 중에 하나는 네. 0.5로 올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볼 때 네. 타이밍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요것과 나의 주식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성장주죠. 사실 성장주인데 좀 실적이 없는 성장주, 네. 정말 꿈만 가진 성장주, 네. 아니면 정말 적자 기업, 네. 네 그리고 꿈만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은 조금 피하시고, 네 사실 요즘에 빅테크를 보면은 빅테크도 뭐 테크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가 없이는 저희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아니면 금리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적 기반의 큰 기업들, 우량 기업을 좀 분산 투자하셔서 네.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니까 네. 이제 뭐 금융주 어느 정도 또 포트에 담으면은 조금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도 또 올라다가 주춤하다가 최근에 막 많이 이래요. 예. 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 때문에 네. 그렇고 너무 오른 그렇죠. 것에 이제 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계 사태도 좀 있고,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그럼 국내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 금리 인상에 올해 뭐 7번이던 8번이든 네. 6번이던 이거는 이미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최악을 봤거든요. 네. 이미 그 연준 의원들의 엄청난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한번 녹아들었고 지금 어쨌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그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거를 수혜보는 업종은 사실은 이미 올라 있고 그러면 상관없는 업종을 최근에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어쨌든 플랫폼 업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2차 전지가 힘든 거는 니켈이나 이런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전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담인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그런 거에서는 또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네. 자유로운데 주가도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약간은 좀 플랫폼 업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나은 대안으로 최근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나 뭐 그 건자재주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던데요. 일단 건설주가 올라가는 거는 일단 우리가 그 기름이 오르면 또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이잖아요. 네. 그럼 중동의 건설 특수를 그런 좀 것도 예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약간 또 선반영이 있으니까요. 네.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닌 간접적인 수혜주라 또 최근에 어쨌든 시세가 나온 거는 약간은 또 쫓아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보면 뒤쫓아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3월 FOMC에서 네. 제가 보고 있는 건 달러입니다. 네. 달러가 상당히 강해졌고 네. 지금 뭐 네. 원달러 환율 포함해가지고 달러 강세론자 분들이 정말 많이 늘은 것 네. 같아요. 달러 인덱스로 뭐 110, 뭐 120 외치신 분들도 계시고 원달러 환율 네. 뭐 1,400원, 1,500원도 있는 것 같은데 천사. 뭐 저는 네. 이번 FOMC가 3월 FOMC가 이 달러의 변곡점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즉 강한 달러가 네. 약세로 꺾이는 아, 그런 그래요? 어떤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제 정세가 전쟁 나고 막 이런데? 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앞서 열리는 이제 BOE, BOJ, 그러니까 일본과 영국에서 네. 일단은 긴축에 굉장한 모드로 발동을 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국들의 통화가 이렇게 약해지면 인플레이션을 못 견디기 때문에 네. 저는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라는 것도 뭐 유로, 파운드, 엔화에 대한 상대 가치여서 네. 엔화랑 다시 파운드 또 유로화가 힘을 내면 네. 달러가 꺾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달러가 강해졌던 달러의 어떤 멈춤 현상 네. 내지는 꺾이는 걸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배웠던 학습이 뭐냐면 네. 달러 약세, 주가 상승, 네, 네. 또 달러 강세, 네. 주가 하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모멘텀이 요 3월 FOMC 분기점으로 깨질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네. 과거에 2014년 같은 때 보면 네. 달러도 약해지는데 주가도 빠지고요. 아하. 이런 동시가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달러가 꺾이고 주가는 빠지지만 이럴 때 살아남는 건 저의 탑픽이기도 한 에너지 업종이죠. 에너지. 예. 왜냐하면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다시 원화 강세가 되게 될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저걸 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1242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거 누구가 봐도 1250원은 뚫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 안 거길 들어요? 뚫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1245, 1250은 네. 거길 뚫으면 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뭐 이렇게 예, 평행합니다. 날아가요? 평행합니다. 기술적 차트로는. 그래서 아. 저는 저기가 거의 끝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 그게 또 내일 모레가 FOMC입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때를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도 다시 이제 원화 강세, 어. 1200원대 초, 1100원대로 오고 달러도 약해지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몇몇 다 같이 약세다. 아니죠. 다 에너지 떨어진다. 업종 정도. 에너지만 예, 올라간다. 예, 원화 강세주가 오히려 힘을 내는 그런 동의하십니까? 네. 제 예상입니다. 안 되죠. 네네네. 에너지주는 저는 아직도 이제 강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는 강하다. 개인적으로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달러는 주가는 좀 올랐으면 좋겠고요. 네, 주가는 올랐으면 달러도 좀 좋겠다. 내렸으면 좋겠고. 달러 내렸으면 좋겠다. 네. 본인의 희망사항입니까? 그렇게 간다는 겁니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달러가 네. 좀 거의 고점 부근이라는 거는 아주 적극 동의를 해요. 네, 이게 사실 그냥 우리나라 원달러만 봐도 네. 1,200원 이상은 사실 오버슈팅 구간이죠. 네. 근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도 있고 유가나 농산물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연일 주식을 팔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저는 또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네. 그 에너지, 농산물 이런 그 방산 이런 쪽을 보시면 모멘텀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조금만 그걸 되돌릴 만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저는 그 역작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뭐 저는 1,250원을 일시적으로는 뚫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비정상 구간이다. 1,200원 이상. 그러면 그렇게 보는구나. 다시 네. 내려올 가능성이 물론 당장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달러가 좀 약해지는 거는 동일하고요. 근데 그 구간에서 글쎄요 주식이 좀 강하길 바라는 부분이 있죠, 저는. 예. 어쨌든 같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쪽은 괜찮지만 나머지는 같이 떨어진다고 제 보는 소수설, 거고. 소수설. 뭐 소수설이지만 이분이 요즘에 워낙에 잘 맞추고 있어서요. 노스트라다무스. 웬만하면 다 맞춰요. 잘 맞출 때는 일단은 좀 따라가야죠. 이게 신기가 그러니까. 오르는 게 그 기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약간 다음 요즘 주에 못 신기가 나올 수 있을 것 올랐어요. 같아요. 다음 주에 못 나올 것도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유가 이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유가가 130달러 찍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계속 내려올까 아니면 올라갈까요? 저는 사실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아, 보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직 유가 물론 이제 유가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베네수엘라와 어떤 뭐 제재를 완화를 시킨다. 또는 이제 요번에 이제 보리스 총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미팅을 해서 뭐 증산에 대해서 또 이제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가를 좀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들 이제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정치적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좀 쥐고 있는 어느 에너지에 대한 패권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시 유가가 조금 더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께서는 유가는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또 이렇게 하니 부담이 주는데 시세가 다 분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100달러 깨졌지만 적어도 한 번 더 120, 130은 봐야 뭐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오늘 항공주가 올랐잖아요. 네. 이게 유가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리오프닝 그건가요? 뭐예요? 반 정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항공주에서 가장 큰 원가 비중은 항공유다 유가죠. 보니까 네. 유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비싸면 사실 네. 저희도 지금 운전하면서 넣는 기름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네. 휘발유 가격도 근데 뭐 비행기는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은 일단은 리오프닝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접종이 완료된 사람이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격리를 하지 않는 이런 네.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만약에 해외 여행이 풀리는 1년 동안은 어떻게 항공유의 그 유류 할증을 전가시키더라도 적어도 빈 좌석이 하나도 안 나올 정도의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1년 정도는. 네. 그래서 반 정도는 유가에 영향을 있겠지만 리오프닝이 항공주에는 정말 중요한 네. 해외 여행을 편하게 갔다가 격리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게 네.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항공주하고 여행주는 코로나 이전 대비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대표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올랐어요, 사실. 아. 예, 물론 이제 이미 반영이 됐네. 그 전에 이제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저평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편안한 선택은 미국의 항공주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 그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아직도 한 30-40%는 올라야 예.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 대형주들도요. 물론 우리나라도 몇몇 LCC 기업들은 예. 되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편안한 대형주로도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30-40% 룸이 있는 거는 미국의 항공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항공주는 지금 그때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 사실 리오프닝 1.0부터 시작해서요. 네. 지금 리오프닝 3.0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다시 좀 떨어지면서 이제부터 리오프닝 시작되겠다 네. 시작했는데 델타 변이가 나왔고요. 아.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거기서 막히고 떨어졌는데 다시 오미크론이 또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1.0, 2.0, 3.0 이렇게 이제 붙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월가에서도 이제 뭐 리오프닝 4.0 시대인가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있고 네. 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빛을 못 본 게 사실 항공주입니다. 네. 예, 여행과 숙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델타 변이가 좀 없어지고 네. 오미크론이 좀 치사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많이 좀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고 네. 또 신고가도 찍기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바닥에서 사실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잠재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저 항공주를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까? 아직 담지 않았습니까? 사실 서학개미 분들이 아직 많이 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요? 예. 하지만 근데 뭐 잠재성은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지가 있다? 네,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미국 항공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뭐 가장 1위는 이제 델타 항공이겠죠. 델타? 네, 델타 항공이 있을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어메리칸 에어라인도 아. 그 중에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 저가 비행 이제 네. 항공주로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항공주를 보게 되면은 총 이제 한 5가지 정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델타 항공에 많은 이제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있긴 한데 그만큼 좀 무겁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된 거 항공주하고 여행주 외에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똑똑해볼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 크루즈도 있겠죠. 아, 크루즈. 네, 크루즈도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 엄청 많이 빠졌는데. 카니발. 예, 그리고 이제 뭐 노스웨스트 크루즈도 있고, 예, 그게 이제 두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크루즈의 이제 업체라고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여행 관광 업종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업체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아, 맞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거 지금 젊은이들의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사실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 네, 지금 뭐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지만은 그렇게 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저기 나왔다. 에어비앤비 지금 나왔어요. 138.5. 에어비앤비 주가는 사실 뭐 최근에 좀 견조했는데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시내에 호텔이 많이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네. 그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근데 갑자기 리오프닝 돼서 외국인들 막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네. 부족하겠죠. 네. 호텔은 내가 물론 호텔 기업들도 메리어트나 이런 것들도 네.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행이 풀렸을 때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냥 플랫폼이잖아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건데 무한 공급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리오프닝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고 네. 또 미국의 근무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영구 재택근무로 가고 있는데 네. 재택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이 원래 집이었는데 제주도에서 한 달. 왜냐면 어차피 재택근무니까. 그렇지. 저기 양양 가서 한 달.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에어비앤비로 한 달씩 빌리거든요. 네. 그런 게 트렌드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다른 일반적인 호텔 기업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리오프닝주를 얘기하면서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확 나가지고 그렇죠. 다시 막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쟁 분위기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서학 개미들이나 그 국내 주식이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요것만큼은 투자 철학으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어찌 보면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겠죠. 예, 다양한 포트폴리오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어떤 전략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책에서 좀 글귀를 하나 좀 가져 나왔습니다. 네. 네, 그 가치 투자의 선두주자로 잘 알려진 하워드 막스. 네, 이분께서 경험이라는 것은 당신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호황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교훈만 준다. 예, 내가 투자는 쉬운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투자의 비밀을 알고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값진 기회는 불황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많은 이제 상승을 맛보면서 저희들이 지금의 어떤 하락이 너무나 큰 좌절로 좀 올 수 있겠지만 지금이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저희가 저희 뭐 방송 경주마를 좀 보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라고 그랬는데요. 그 말 듣고 너무 다양하게 했더니 네. 제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 네. 이런 점들도 저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 동향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내일도 지금 이렇게 계속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오늘 여기까지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